하나오션이 더 갈지 HD 현대중공업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사서 쭉 모으시는 거예요. 1조 5천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ETF 중에 큰 수치입니다. 하나오션이 제일 비중이 많고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일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18%, HD 현대중공업이 9%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경제TV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관련돼서 고정으로 패널로 방송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고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다행히도 그러니까 계속 불안불안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명확하게 좀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코스닥 쪽은 상당히 영향이 큰데요.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빨리 결론을 안 내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드디어 이제 계속 미뤄졌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은행에 예적금 안전하게 넣어둘 돈이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지금 이제 3%대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 받을 바야 내가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꼭 주식 중에 꼭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성장주 투자가 수익률 측면으로 가장 유리하지만 예를 들어 은행 금리는 2%인데 배당 수익률을 7%, 8%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물론 배당주도 주가는 떨어지는데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은행 금리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업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먼저 미국에서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자국의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자국에 투자 받으려고 하는 관련돼서 미국이 부족한 기술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부각받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경쟁력 부각받는 게 조선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탑티어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 탑티어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표입니다. 지수가 3200선에서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3200선 밑에 예를 들어 3000을 이탈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한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9월달, 10월달에 추석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싹 조정을 하고 휴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안 좋았고요. 딱 요맘때쯤 또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코스닥을 미리 슈퍼gem이나 고액자산가들이 파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표가 바로 일별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연속적으로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네, 다행히 그래도 기관 쪽에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800선을 다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그나마 최근 수급이 코스피보다 낮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는데요. 기관 쪽 수급 보시면 요게 금융투자는 좀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성 물량이고요.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래도 좀 중기 이상으로 들고 가는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한번 개별 종목을 뭘 좀 많이 사는지 한번 저희가 꼼꼼히 한번 볼게요. 8월 1일부터 오늘 9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의외로 확실히 종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조선방산, 원전 중에 조선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방산이 조금 주춤한데 최근 주가 회복되지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막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요게 한 달 동안 코스피 기관 외국인 순매수 합계인데요. 전혀 의외죠. 카카오가 7,800억
한 달 동안 순매수하면서 1등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김범수 의장 주가 시세 조정 관련돼서 뭐 지금 징역 뭐 15년형 구형도 나오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 다 반납하고 다 박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황 어려운데 그 와중에 뭐 외국인은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다고 평가해서 지금 매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카카오가 합산 순매수 1등이고요. 주가 하나도 오른 거 없는데 최근에 부진한, 왜 그렇죠? 관세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는 자동차 쪽에 현대차는요. 그리고 기아는 하이브리드도 잘 팔고 전기차도 잘 팔아요. 그리고 일반 휘발유, 내연기관차도 다 잘 파는, 그런데 그놈의 관세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관세의 영향, 이제 현대차는 실적에 또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4천억으로 2등입니다.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 달 동안 지금 20% 가까이 올라, 사실 원래 엄청 무거운 종목이에요.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3등입니다. 그 밑단에 이제 뭐 방산의 로템, 그 다음에 조선의 한국조선해양, 반도체 하이닉스 있고요. 또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주가 좋은 게 자동차 부품의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재미난 발표를 했죠.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우리도 로봇 사업 할 거야.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로봇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비싼 액추에이터 로봇 부품 사업을 현대모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아마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액추에이터는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받고 그게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봐야 되나?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완전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역시나 조선단에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전력기기단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투자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외국인 순매수만,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잘 벤치마킹하면 실패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외국인 투자자로 봤더니 2등 3등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4등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면 한 달 동안 주가 올라온 거 보면 삼성전기만 조금 올랐지 현대차나 모비스는 크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단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가려져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조선주단에서는 주가 측면으로 보면 가장 덜 오른 게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 3사 중에 이 바다에 띄우는 LNG, 그걸 FLNG라고 하거든요. FLNG 세계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FLNG 관련된 수주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를 잘합니다. 해양 플랜트도 삼성중공업이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도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 보시면 최근에 주춤한데 그래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IT, 그러니까 반도체 쪽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저는 여전히 계속 탑티어로 보고 있는 MLB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여기 지금 순위권에 있습니다. 8위 정도에 있죠. 지금 8위 맞나요? 8위에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외국인 순매수로 지금 1,000억 넘게 한 달 동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1등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만 엄청나게 올라오는 올릭스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합산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반도체 소부장단의 테크윈이고요. 이 테크윈이라는 회사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거든요. 약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테스트 핸들러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고요. 이 회사 테크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납품하고요. 그냥 빅테크,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 납품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도 바로 직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각보다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엔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엔터하고 로봇 좋아하는 것 같아요. YG 엔터도 들어가 있고요. SM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5등하고 20등 사이에 보면 JYP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3사를 고르게 다 사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로봇을 사고 있어요. 4등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5등에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보면 다 투자 아이디어가 다 녹여 있습니다. 코스닥을 외국인 것만 따로 떼봤어요. 그랬다 봤더니 원희가이패스 반도체 장비 회사,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주, 삼성전자 요새 좋죠. 테슬라 수주도 받고 있고요.
애플 수주도 받고 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HBM 관련돼서 계속 미뤄지고는 있지만 왜 요번에 정상회담 때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 보자마자 껴안았잖아요. 그게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가장 큰 수혜주로 원익 IPS가 외국인 최근에 한 달 동안 1,000억 넘게 샀어요. 1등입니다. 주가도 괜찮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역시나 미용의료단의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이요, 그냥 피부과 성형외과의 가장 기본템으로 리쥬란을 쓴다고 합니다. 대체 불가래요. 어떤 피부과 의사를 만나봐도 항상 리쥬란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필러를 붙이든지 그 다음에 보톡스를 붙이든지 한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최근에 아마 목표가 90만 원대가 가장 높은데요. 아마 100만 원 목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주가 비싸요. 싸다는 말씀 아니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DC죠. 항체약물 접합제 중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사실 뭐 연초 대비 200% 넘게 올랐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의 관심권에 있다. 또 ABL 바이오는 곧 9월 달에 학회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죠. 최근 바이오 회사 중에 주가 가장 좋은 일주일 동안 주가 상승률로는 1등인 올릭스가 있고요.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 주춤한데 원전과 LNG를 같이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BHI하고 S&T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BHI가 여기 10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고용, 이거 다 로봇주예요. 원익홀딩스는요, 로봇의 손에 해당되는 덱스트러스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고용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용과 원익홀딩스, 로보티지가 사이좋게 들어가 있고요. LNG와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BHI가 여기 들어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철저하게 종목별, 산업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보고 느낀 거는, 외국인 수급에도 상당히 약간의 변화가 좀 있어 보이는구나. 기존에 없었던,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형주 단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엔터와 기존의 금융주를 좀 정리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대형주 단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바이오와 로봇의 시대로 지금 바이오와 로봇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수가 사실 찌글찌글하죠. 옆으로 계속 기고 있어요. 한번 확 떨어져야지 뭐 저가 매수로 기다리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보니까요, 개인도 스마트해요. 개인도 안 사요. 개인도 계속 팔죠. 개인도 파는 게 더 많아요.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빨간 게 더 많은데 샀다 팔았다는 거지, 코스닥을 개인이 막 열심히 사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되 주도주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주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싹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타이밍에 조금 더 지수보다 평균값이죠, 초과 상승 나는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하자.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포트폴리오 재분배하기에 매력적으로 유명한 산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코스피 3,300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3,200이니까 100포인트니까 하반기 돌파할 수, 그냥 장중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지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지금 33% 올랐고요. 코스닥이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초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바이오, 엔터, IT 소부장, 또 하나 뭐 있죠? 생각보다 미용의료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로봇. 여기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증시 견인할 섹터를 사실 외국인 투자자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삼성전기 조금 주가 올라오니까 목표가도 막 상향 조정되고, 오히려 삼성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삼성전기는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에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휴대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쪽에서 자동차 전장 쪽의 포지셔닝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기를 보실 때 경쟁사인 타이오 유덴, 대만 회사입니다. 무라타, 뭐 이런 데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기만 유독
뭐 타이어 유덴이나 무라타보다 뭐 이비덴 일본 회사입니다. 이런 경쟁사들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기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삼성전기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나게 비싼 수준은 아니거든요. 주가 막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20%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기처럼 IT 쪽에 포커스돼 있다가 자동차 전장이나 이제 뭐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로 완전 탈바꿈하는 회사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조방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하반기에도 조선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조선에 대해서 PBR로 보면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PER로 보면 실적 올라오는 거가 주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엄청나게 오르고 실적이 개선이 안 되면 당연히 이 갭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갭은 줄어드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실적도 같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럼 방사는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실적도 올라와요. 그런데 방산이 이만큼 올라온 것보다 조선 올라온 거는 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가 올라온 거 대비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방산이 조선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거고요. 원전은 주가는 이만큼 올라오는데 실적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게 올라오는 폭이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방원 중에 여전히 하반기에 조선이 제일 좋다는 거고요. 계속 많이 말씀드립니다. 방산은 세계 탑티어는 아니에요. 근데 조선은 이미 탑티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이 방산이나 원전보다 밸류에이션을 할증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가 있어요. 전력기기 좀 애매해요. 전력기기 그래도 다행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50만 원대까지 회복했거든요. 근데 전력기기는 예를 들어 비싸도 방산이나 원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력기기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전력기기도 방산 못지않게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에요. 전력기기에 강력한 경쟁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GE 버너바가 있고요. 미쯔비시가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하는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주가가 안 꺾여요. 계속 신고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노후화된 거 교체 수요도 있지만 새로운 걸 만드는 신규 수요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다행히도 구글, 아마존, 메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안 줄이겠대요. 더 오히려 늘리겠대요. 지금 2분기 새로 실적 발표 때 정말 다행히도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여기서 도태되면 우린 죽는 거야 하고 지금 계속 고하고 있어요. 계속 고라는 얘기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캐펙스 투자, 캐파 투자를 미친 듯이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력기기가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유럽 회사들이, 유럽에 잘 나가는 회사들 있죠. 뭐 프랑스의 슈나이더도 있고 이런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들이 이미 27년도 거까지 물량 다 쳤어요. 28년도 거 수주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너네만 짓냐?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엄청 수출했다가 야 미국의 수출 이제 그만하고 우리 거 자체적으로 우린 유럽 거 납품해야 돼. 미국에 너네 수출 못해.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전력기기가 쇼티지한 상황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소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은 글로벌에서 인지도가 프랑스의 슈나이더나 미국의 이튼급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의 슈나이더가 미국에 납품하고 싶어도 캐파가 안 돼요. 봤더니 국내 전력기기 회사들이 똘똘하네. 미국에 수출한 이력이 있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회사가 미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도 어마어마하게 AI 데이터 인프라 센터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전력기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방산이나 원전보다는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AI라는 거대한 이 메가 트렌드에 계속 뒷받침돼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상대적으로 방산이나 원전보다는 매력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방원전 중에 갖고 갈 거는 1등은 압도적으로 조선,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조건 봐야 될 거 바이오, 로봇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주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금리를 2번 인하하든 3번 인하하든 그 횟수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면 바이오 회사들은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빅파마들은 기술 이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싸진다는 거는 바이오 회사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활발하게 다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바이오텍 회사들도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ADC,
항체약물 접합체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소위 말하는 빅파마한테 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고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바이오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랑 올해 초에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2월 말부터 부진해가지고요. 3, 4, 5, 6, 7, 8까지 8월달 좋죠. 3, 4, 5, 6, 4개월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두 가지를 강력하게 바이오 회사들한테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관세. 트럼프 관세는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받았죠. 두 번째, 약가 인하입니다. 트럼프는 강력하게 관세를 매기는데 바이오 회사한테 무슨 왼수진 것처럼 의약품 관세를 250%로 매기겠다고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글로벌 빅파마들, 자금력이 엄청나게 좋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은 빅파마들한테도 이 의약품 관세가 상당히 부담감이 되면서 불안감으로 바이오 업종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관세뿐만이 아니라 약가 인하하라고 했어요. 너무 비싸다, 약이. 근데 사실이에요. 미국의 약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의 약가는 OECD 기준으로 평균 278%가 더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특히 우리가 주로 이름 있는 브랜드 약품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쪽이 특히 더 422% 비싸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약값을 마음대로 내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미국의 약은 약품급여관리자, 공보험이라고 하죠. PBM사와 민간보험사 이 두 군데 사가 제약회사 독단으로 결정 안 하고 민간보험사와 공보험사가 같이 약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미국에는 법률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이 약가에 대한 개입 불가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법률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마음대로 약가를 낮추라고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러면 우리 미국에 와서 너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크게 공장 지을 거야. 그 대표적인 제약사가 일라이 릴리였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공장 짓겠다고 했고요. 다른 글로벌 브랜드 의약품사도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약가를 올리는 바람에 약가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일라이 릴리 측도 그럼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우리 취소할까? 이렇게 맞대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강제 약가 인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한 거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회사한테 부담이 되는 노이즈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영국에서 마운자로 너무 잘 아시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가격을 시장에서 170%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한테 보조를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은 절대 사치제도 아니고 임의 소비제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약품은 너무나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한다고 가격 인상 때문에 소비자 구매량이 억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데 가격 비싸다고 약을 덜 먹는다? 그거는 조금 현실적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때문에 소비 감소에 대한 완축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하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예전에 뭐였죠? 부동산 업자였어요. 미국에서 활발하게 집거래도 일어나고 주식거래도 일어나서 돈이 계속 순환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경제지표가 개판돼가지고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다? 그대로 물가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가격 못 올린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9월 달에 파월을 계속 압박하죠. 금리는 인하될 겁니다. 11월 달에도 인하될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됨에 따라 우려했던 의약품 관세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나올 거고 미국이 금리 인하의 시대에 도달할 거고 그러면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은 다시 활발하게 나올 거고 약가 인하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워낙 평균값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API 조달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가 32%, 유럽이 20%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은 미국의 SK 바이오팜 정도가 미국의 판매 비중이 90%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약회사들 미국 판매 비중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지만 바이오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지금 시점이 오고 있다. 바이오 회사들은 학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회에서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학회가 9월, 10월, 11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학회들. 당장 요번 주에 WCAC라고 세계 폐암 학회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두 번째, EASD라고 유럽 당뇨 학회가 열립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9월 달에 핵심 오브 핵심 학회,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에스모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PODD 약물 전달체 파트너십 행사가 또 9월 달에 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학회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발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벌써부터 ABL 바이오나 올릭스나 이렇게 주가가 엄청 막 튀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매출보다 임상 단계의 상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P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올릭스 이런 회사들의 임상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하반기에 계속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하는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위탁 생산하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약가 인하 우려로부터 아주 리스크가 낮다. 왜냐하면 복제약 자체가 이미 약가가 3분의 1 정도가 싸고요. 그 다음에 복제약이 기존의 비싼 브랜드 약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를 잘 만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약가 인하 이슈가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지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작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향 브랜드 의약품을 파는 대표적인 가장 주가 타격 입은 게 SK바이오팜입니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릴 파는 SK바이오팜은 푸에르토리코로 생산 시설을 옮겨서 그리고 미국 현지의 일부 합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사이트 비중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출로도 타격이 없다는 거를 요번에 SK바이오팜이 역대 최대 처방 건수 11만 3천 건이라는 처방 건수로 SK바이오팜도 관세나 약가 인하 우려로부터 끄떡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관세 시나리오는 바이오시밀러 판매 영향이 가장 적다. 약가 인하에 뚜렷한 대응 방안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높은 약가와 사보험, 민간보험, PBM 그리고 소비자한테 E2C라고 하는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트럼프의 독단적으로 관세나 약가로 인해서 제약회사한테 일시적으로 부담은 줄 수 있지만 큰 타격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9월 6일 날 그러면 요날 학회 때 어느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9월 6일 날 세계 폐암 학회에는 바로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HLB가 대표 기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9월 15일 유럽 당뇨병 학회에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대웅제약 국내 대표 바이오 회사들이 참여하고요. 10월 17일 가장 중요한 여기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럽 종양학회는 바로 여기에 한미약품 그리고 에스티팜, 보르노이,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이비온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여기도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정확히 다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약물 전달체 파트너십 행사에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이렇게 들어가고요. 11월 달에는 세계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 한미약품, 대웅제약, D&D 파마텍, 동아ST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항암 학회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대표적인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GI 이노베이션이 대거 참여하고요. 미국 면역 학회 여기도 셀트리온, GI 이노베이션, 유한양행이 참여하고요. 알츠하이머 학회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 아리바이오가 참여하고요. 미국 뇌전증 학회 드디어 이제 SK바이오팜이 참여를 하고요. 미국 혈액 학회 ASH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학회 일정에 어느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기업들의 임상 1상인지 1비상인지 2상인지 전임상인지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어떤 파이프라인인지 그거를 체크해 두시면 주가는 그 전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바이오는 너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바이오는 포트폴리오에 20% 정도는 충분히 담을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이오 투자할 때 변동성이 매우 높다. 언제든 바이오는 20, 30%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변동성을 감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바이오는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돈이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회사는 심플하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그러니까 일종의 순자산이죠. 순자산에서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 적자면 절대값을 붙여서 그걸 나누면 그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사실은 바이오 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이 알려주신 내기를 참고했습니다. 현금 가용 연수가 최소한 3년 이상 되는 회사를 투자하시면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고요. 빅파마랑 기술 이전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빅파마랑 기술 이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알테오젠, 일각캔바이오, ABL바이오, 또 어딨죠? 올릭스, 에이프리바이오, 또 어딨죠? 유한양해.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요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먼저 볼게요. 리가켄바이오는 LCB84가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한테 이미 트랍2 타겟으로 임상 1상 올해 4분기에 종료 예정이죠. 그러니까 얀센이랑 파트너십 맺었다는 건 얀센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LCB14 중국에서는 포순제약이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글로벌로 진행하는 거는 익수다 제약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익수다랑 1A상 진행하는 거 에스모 유럽 종량학회, 암학회에서 발표할 것 같아요. 중국은 유방암 치료제로 조건부 신청하고요. 이거 4분기에. LCB71 같은 경우는 ROR1 타겟으로 글로벌 제3자, 요거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시스템 파마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 LCB97 작년 12월 달에 1조 계약 맺었잖아요. 자, 역시나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오노제약이랑 전임상 종료됐죠. 아마 올해 하반기에 발표 나죠. 그 다음에 익수다 제약이랑 제안하는 거 말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 암제니랑 플랫폼 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신규 타겟으로 암제니랑. 그 다음에 바이오베스트랑 이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ABL 바이오 볼게요. ABL 바이오는 이 그랩바디 B라는 BBB 셔틀 플랫폼으로 ABL 301이 사노피의 1조 4천억인가요? 기술 이전했죠.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사노피. GSK 플랫폼, 글락소스믹스클라인, 여기도 빅파마죠. 4조 1천억의 이 BBB 셔틀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했죠. 요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죠. 자, 임상 1상 사노피 발표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그 데이터, 자세한 데이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랩바디 T, 리가켄바이오랑 같이 합작으로 하고 있죠. 임상 데이터 갖고 있는 회사들.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임상 다 진행했죠. 알테오젠 어디랑 했죠? 글로벌 빅파마, 머크랑 이미 공개 레퍼런스 쌓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죠? 에너투, 유방암 치료제. 자, 에너투는 어딜까요? 에너투 만드는 제약사. 자, 에너투. 그 다음에 또 어디랑 했죠? 다이치 상교. 여기도 빅파마죠. 다이치 상교랑 역시나 에너투 SC 제형으로 했죠. 머크의 키트루다. 알테오젠 IR 자료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SC 제형을. 이거 앞으로 미친 듯이 커질 것 같아요. 모든 지금 빅파마들이 SC 제형을 서로 도입하려고 앞다투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도 좋아요. 병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의사도 좋아요. 간호사도 좋아요. 자, 이게 표가 증명합니다. 키트루다를 IV 제형으로 했을 때 정맥주사 제형보다 SC 제형으로 하면 모든 면에서 월등히 지표가 SC 제형이 뛰어납니다. 첫 번째, 의료진의 활동이 대폭 감소합니다. 45.7% 감소합니다. 두 번째, 치료 체류 시간이 47.4% 감소합니다. 세 번째, 약 투약 시간이 93% 감소합니다. 환자의 질이 좋아지죠.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줄기차게 주사 맞을 거 몇 분 만에 끝나요. 그럼 간호사 일이 편리해지죠. 치료하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의료진 활동 시간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죠. 병상 회전율 빨라지죠. 병원도 좋고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약이 특허가 만료돼요. 26년도 당장 내년부터 특허가 미친 듯이 만료될 거예요. 근데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순간 특허가 5년에서 6년 연장됩니다. 특허 연장 수단으로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결론은 빅파마하고 계약 맺는 회사들, 빅파마랑 기술 이전하는 회사들 찾아보고요. 최근에 앞으로 뜰 산업들 미리 공부해 두신 것도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뜰 그거 말씀드릴게요.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TPD,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네, 요게 두 가지가 앞으로 차세대 뜰 거고요. 지금 이미 ABL 바이오가 진행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요 뇌질환 관련 치료제도 상당히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제 구독 모델 오시면 또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게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정적이고 유튜브에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황 정리해드리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정리해드리고 그날 특징적인 산업, 기업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산업이나 기업을 자세하게 다루고 거기에 모든 투자 아이디어나 투자하는 전략적인 노하우가 다 들어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번째로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강연을 하고요. 만약에 지방에 어디든 면단이든 뭐 군단이든 읍단이든 상관없어요. 지방에서 어디 뭐 울산에 와달라, 대전에 와달라 하면 거기 가서 강연을 하고요. 저하고 나머지 세 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오프라인 강연에 매달 하는 거니까 PD님 아마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9월 20일 날 서울에서 진행하니까 그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주 업종 상황에 대해 점검해 주신다면요?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조선 기자재 시가총액 작은 것들 있잖아요. 5천억 미만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조선업 좋으니까 엔진 움직였고요. 그 밑단에 있는 부품업체들, 그다음에 조선업이 꼭 조선업 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기자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쪽으로 전부 다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선순환인 거죠. 제가 조선업 관련된 거 엔진까지 보면 평균 상승률이 116%입니다. 코스피가 33.5% 상승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9월 5일 기준으로도 평균값이 100%가 넘습니다. 요 DD라는 건요. 최근 10년 동안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하락률인데요. 11%밖에 안 되니까 최고점 영역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저는 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선박을 유지보수하거나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제일 상대적으로 소외됐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오늘은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39%, 요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연초 대비 39%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올랐죠. 최근에 거제도에서 브라질 그 감독관이 빠지는 사고가 생기면서 주가 주춤하죠. HD 현대중공업이 7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진단에 보시면 상승률이 더 좋죠. HD 현대마린 엔진은요 253% 올랐고요. 하나 엔진은 142%, STX 엔진 119%.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중공업 76%,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84%. 평균 상승률이 좋으면서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나면서 조선업이 하반기에도 현재까지 굳건한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 밑에 거는요 선박 엔진 업계로 추정해보는 가동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공장이 잘 돌아가면 100%씩 팡팡 돌아가겠죠. 자, HD 현대중공업의 자체 엔진기계 사업부가요, 가동률이 151.2%입니다. 역대급 가동률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가동률 상반기 때 60% 후반이었어요. 가장 최근 데이터 8월달 데이터 90.9%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 엔진이요. 작년 상반기 때 89.2%에서 지금 100% 넘었습니다. 104.2%. 그만큼 엔진 업계가 이렇게 가동률이 100%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원전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조선업은 적극적으로 미국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당장 미국 내 선박 건조 우리가 혼자 힘들다, 어렵다. 단기간 내 미국 내 재건 사업 성과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원조 없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한국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 추후에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엔진 업계든 조선 업계든 비싼 배를 팔면 마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비상장사 HD 현대삼호중공업은
역대급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대박성가, 23년도께 대박성가고요. 24년도 거는 초대박성가입니다. 23년도에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HD 현대 3호 중공업은 이제 제일 비싼 물량 24년도에 수주한 배들이 실적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 중공업과 삼성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저가에 팔았던 21년도, 22년도 수주받은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게 드디어 올해 상반기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거고요. 현재로서 가장 비싸게 팔았던 배는 24년도 하반기입니다. 24년도 하반기에 판 배들, 24년도 하반기 수주분 언제 실적에 반영되냐?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서 제가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올해 16조대 매출 역대급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18조대, 현대중공업은 27년도에는 20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하고요. 매출의 증가율은 최소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 작년에 7천억대에서 올해 거의 2.2배 늘어난 1조 9천억대를 보고요. 26년에는 2조 4천억대를 보고요.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27년도에는 3조 1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비싸다고 하는데 내년 기준 PER 28배까지 떨어지고요. 27년 기준으로 PER 21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의 최근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여전히 2천억 정도 꾸준히 순매수 중이고요. 최근에 50만 원대의 역대급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게 훨씬 많죠. 최근 8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다시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그런데 더 탄력 있게 못 가는 이유는 기관이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저는 근데 기관 물량도 언제든지 추가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끌어올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9조 9천억대, 10조 8천억대, 12조 6천억대, 13조 5천억대 역대급 매출 계속 갱신합니다. 영업이익 볼게요. 5천억대, 8천억대, 삼성중공업은 내년 정도면 1조 2천억대, 1조가 넘는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1조 6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주가가 못 올랐죠. PER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습니다. 올해 29배, 내년에 19배까지 떨어집니다. 20배 밑으로 떨어지고요. 삼성중공업도 최근 수급 보시면 여기는 좀 특이하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있어요. 기관에 빨간 게 더 많죠. 오늘도 조금 사고 있네요. 보면 금융투자 사고 있고요. 투신 사고 있고요. 연기금, 은행, 조금 중장기성 물량이 삼성중공업 들어오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오션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 10조대, 13조대, 14조대, 15조. 여기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네요. 영업이익 볼게요. 2천억대 영업이익 작년에서 올해 1조 넘는 1조 3천억대, 내년에 1조 7천억대, 27년에 영업이익 2조. 그래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하나오션. PER 40배인데 내년에 28배, 27년에 23배까지 떨어진다.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가 올라오는 만큼. 자, 하나오션. 최근에 여기도 외국인 수급 좋네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고요. 기관도 삽니다. 하나오션 외국인 기관 같이 사네요. 투신 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사고 있다. 외국인 수급만으로 보면 최근 수급은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관 수급만 보면 기관 수급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정리 이렇게 딱딱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주 봤으니까 그 밑단의 기자재도 한번 빠르게 볼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1조 7천억, 2조 5천억, 2조 8천억. 여기도 계속 숫자 바뀌죠. 영업이익단에서 2,700억, 3,700억,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4,600억, 5,500억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아니나 다를까 신고가 영역이에요. 지금 역대급 신고가 21만 원 돌파했는데 기관에서 골고루 사주고 있어요. 보험도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요. 금융투자도 사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 볼게요. 3천억대, 4천억대 매출이 5,800억대, 7,200억대 여기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300억대, 600억대, 1000억대, 1500억대.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도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도 기관 쪽에서 보시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에서 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가 조선주에서 끝나지 않고 엔진이 움직이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기자재가 움직이고요.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부품단이 움직이고요. 최근에는 뭐 인하전공, 오리엔트전공 이런 5천억 미만의 아주 작은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까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가장 대형주 단에서 소외된 회사인데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오늘 6% 넘게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지만 조선은 일단 글로벌 탑티어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다.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고 비싼 배들이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LNG 우려가 있죠. LNG 선박에 대한 뭐 기근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LNG는요. 미국발 필두로 해운사들, 배를 발주주는 해운사들이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도 중국 조선사나 중국 배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서 발주 주기가 약간 주저주저한 상황이에요. 발주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좀 타이밍 보자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나올 거고요. 드디어 미국에서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FID라고 하는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장 빠르게는 CP2 프로젝트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커먼웰스 프로젝트. 다양한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미국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LNG 운반선, LNG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LNG 배들에 대한 발주가 나와야 되고요. LNG 관련돼서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4년치의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우리가 LNG 선박 너무 잘하는데 발주가 안 나오잖아. 그거는 약간의 좀 시차를 두고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주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조선주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실적이 안 꺾이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생각 하시기보다는 조금 1, 2년 긴 텀으로 떨어질 때마다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어렵죠. 야, 나는 HD 현대중공업이 더 갈지, 뭐 HD 현대마린엔진이 더 갈지, 뭐 하나오션이 더 갈지 모르겠다 하시면 조선주는 ETF 투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사,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집중 투자하는 조선 ETF도 있고요. 아니면 기자재까지 같이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같이 러프하게 묶은 ETF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조선 ETF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회사 홍보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회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 ETF 중에 가장 좀 인기 있는 게 신한자산운용에서 요거 소울 조선 탑3인데요. 요거 한번 여기 ETF 투자도 재밌어요. 연금저축계좌에 가장 필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ETF 투자하실 때요. 전체 ETF도 시가총액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TF가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요. 국내 증시에 여기 한 6번째 탭에 ETF라고 따로 있어요. ETF 누르신 다음에 국내 업종 테마를 누르시고요. 자, 소울 조선 탑스. 보시면요. 거래대금도 많아요. 하루 보통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정도 거래돼요. 상당히 거래가 잘 되고 있죠. 시가총액이요. 이게 원래 1조짜리가 아니었는데, 자,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입니다. 요게요. 한 주당 가격이 33,000원이에요. 요거 그냥 내가 밥 좀 비싼 거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 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1개월 수익률이 13%고요. 3개월 32%, 6개월 62%, 1년 수익률 177%예요. 하나오션이 더 갈지 HD 현대중공업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사서 쭉 모으시는 거예요. 1조 5천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ETF 중에 큰 수치입니다. 자, 이거 ETF 구성 종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오션이 제일 비중이 많고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일 좋게 봅니다. 19%,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18%, HD 현대중공업이 9%고요.
여기 엔진 다 있어요. 여기 HD 현대 미포도 있죠.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심지어 그 밑단의 기자재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명확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개별주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만 조선업은 잘 될 것 같아.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더 잘 될지 하나오션이 더 오를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이런 거를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국내 조선 탑3가 다 들어가 있고 엔진까지 들어가 있죠. 마린 솔루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시가총액도 크죠. 펀드 보수도 0.45면 딱 그냥 중간 수준이에요. 비싸게 받는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계속 사서 모으시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굳이 이거를 사서 샀다 팔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업이 최소한 25년, 26년, 27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갱신되고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찍을 거니까 실적이 꺾이면 나는 그때 정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시작도 안 했죠. 그거 마스가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되면요. 조선업은 다시 또 친환경선 운반선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주기가 또 올 겁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부 차원으로 제가 그냥 샘플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를 말씀드렸는데 조선업 관련된 ETF가 저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이거 조선 탑10도 있어요. 타이거 조선 탑10. 요거랑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자, 타이거 조선 탑10은 한 주가 더 싸네요. 25,000원. 이거는 시가총액이 5,500억 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여기도 하나오션 비중이 높네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렇게 돼 있네요. 차이가 있죠. 자, 소울조선은 하나오션이 22%고요. 타이거 조선 탑10은 하나오션이 27%예요. 근데 하나오션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도 제일 비싸잖아요. 저라면 같은 ETF 중에서도 하나오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오션 비중이 적은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를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요 밑에 엔진 단이 괜찮거든요. 엔진 비중이 높잖아요.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이거 조선 탑10에도 엔진 들어가 있는데 합쳐봤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 없어요. 엔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장 비교해봐도 타이거 조선 탑3보다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가 더 낫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결론 내드리면 조선은 개별주 투자가 어려우면 ETF 찾아서 비교해보시고 ETF로 분할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조선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중간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사인 HD 현대3호중공업을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3호중공업은 가장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빠르게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HD 현대3호중공업이 온기로 반영되는 HD 한국조선해양의 밸류에이션도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죠? HD 현대미포하고 HD 현대중공업 합병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HD 현대미포가 더 많이 오를 거야. HD 현대미포가 최대 수혜줄 거라 했지만 실제 그 다음날 발표가 난 다음날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15% 급등 나왔죠. HD 한국조선해양이 내가 제일 최대 수혜주야.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수혜주야라고 주가가 증명했어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엔진이나 대형 조선사에 가려져 있는 저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실적,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좋았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을 교체하거나 선박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요.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조선사들이 중국의 엔진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또는 HD 현대마린 엔진 또는 하나 엔진한테 엔진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 배들한테 엔진을 팔면 팔수록 거기에 대한 교체나 엔진의 유지 보수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수혜를 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라고 하는 DF 엔진을 실제 교체하기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다 엄청나게 바꿔야 돼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국제회사기구 IMO가 당장 이중 추진 연료 DF 엔진으로 바꾸거나 배를 새로운 배로 교체하거나 배 안에 그 친환경 그 솔루션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27년도부터. 그럼 27년도에 벌금 안 받으려면 당장 26년도 내년도에는 어떤 선사나 배를 만드는 쪽에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IMO 넷제로 때문에 엄청나게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DF 엔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있고요.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엔진이 이제 HD 현대 그룹으로 편입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캡티브 마켓,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제 그냥 OEM사가 아니라요. HD 현대 미포랑 직접 계약해서 HD 현대 미포로부터 직접 배에 들어가는 중형 엔진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면 캡티브 마켓 커지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좋아져. 그 다음에 HD 현대 엔진의 자체 엔진 기계 사업부도 좋아져. 그럼 그 뒤에 수혜를 누가 받냐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받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신조선가 별로 안 오른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신조선가 안 오르면 이때 새로운 배에 발주를 안 하고요. 이 배들 한번 싹 점검을 해요. 엔진도 교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제어기, 전기 제품 전반적인 거 엔진 수리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로 새로운 배들이 안 나오는 발주 어떻게 보면 기근 시기에 오히려 이런 선박 유지보수 관리하는 쪽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선박 유지보수 관리하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AM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하는 AM 서비스는 가격도 올라가고요. 교체 유지보수하는 물량도 커지는 P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에요. 엔진도 드디어 이제 막 그런 AI와 결합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가 있는데요. 최초로 얘네도 유료 서비스로 구독 모델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자율 운항 시스템이에요. 아비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 운항 시스템이 마침 써봤더니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선박의 항로나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알려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쓸 수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선박을 생애주기를 관리해 준다고 하거든요. 선박의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필요한 유지보수, 부품 공부, 기자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가 매출이 분기마다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유료 서비스,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의 유료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은 계속 이걸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도 같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엔진 부분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바로 EPLO인데요. EPLO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집니다. 타겟이 한 1,500척 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내 선박 MRO 수요가 증가하면 유지보수 관리는 그럼 어디가 할 거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EPLO, 엔진 최적화 서비스, 그 다음에 AM 솔루션, 그러니까 선박의 최적화 약간 구독 모델 서비스,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HD 현대 엔진 기계 사업부의 엔진 교체 사업. 그러면 이 발전 엔진 쪽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LNG라고 하죠. FSRU를 개조하는 이 FSU 개조 쪽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엔진 업체나 조선 대형주 3사에 철저하게 가려진 소외된 종목이라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로봇도 시장 평균값보다는 잘하고 있다. 평균 상승률이 한 39% 정도 되고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47%로 로봇주 중에 시총 좀 작은 회사들이 좀 주가가 부진하고요. 대형주는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나오고 있다. 굉장히 좀 편중돼 있어요. 특정 로봇 회사들만 잘 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요.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이고요. 연초 대비 270% 올랐습니다. 잘하면 이 로보티즈에서 약간 뭐 텐베거? 그런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안 올라요. 근데 빠지진 않고 있어요. 59%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 하이젠 RN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로보티즈의 경쟁사입니다. 여기는 110%. 요게요,
로보티즈가 최근에 하이젠 R&M보다 시가총액이 커졌죠.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이 두 회사 경쟁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로보티즈가 하이젠 R&M보다 시총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270% 상승하면서 뒤집어졌죠. 로보티즈가 로봇 회사 중에 시총 3등이에요. 근데 저는 로보티즈가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제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로보티즈를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회사 중에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클로봇이 압도적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80% 상승돼 있죠. 유일로보틱스는 왜 100%나 올랐을까요? 당연히 이건 SK온에서 투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고영이라는 회사도 66% 상승하면서 상당히 견조했고요. 더 밑에 보면 유진로봇 여기가 32%, 큐렉소가 10%, 인탑스나 뉴로메카는 다 마이너스네요. 부진하죠. T로보틱스가 21%, 청소기 만드는 로봇 회사 에브리봇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다. 자, 그럼 로봇 회사들은 진짜 실제 돈을 벌고 있을까? 실적이 나고 있을까? 드디어 로보티즈가 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연간으로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자, 로보티즈가 역시나 실적도 무섭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올해 가장 매출로 역대급 400억대, 440억대를 예상을 해요. 아마 로보티즈 매출 사상 역대급이고요. 영업이익도 34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로보티즈도 이제 숫자가 드디어 밸류에이션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다. 400억대, 670억대, 930억대, 28년도 되면 당연히 로보티즈 매출은 1000억대 이상을 보고요. 영업이익도 30억대에서 110억대, 170억대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본 김에 한번 수급도 같이 볼게요. 이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인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차익 실현은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빨간 게 요 빨간 거 사고 있는 게 훨씬 많죠. 기관도 보험도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 있어요. 지금 비싼데 어찌됐든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주의 대장. 사실은 로보티즈가 너무 뛰는 바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전 묻혔어요. 근데 로봇 회사 중에 시가총액으로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불과 연초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훨씬 주가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올해 실적 280억인데요. 내년에 700억이고요. 27년 요 보세요. 3,400억대 실적 잡아놨어요. 28년도 거 보면요. 5,000억대 이상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200억대에서 700억대, 3,400억대. 매출이 2배가 아니고 거의 3배씩 뛰어요. 그죠? 영업이익이요?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33억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로보티즈랑 거의 비슷하죠? 내년에 180억, 27년에 영업이익 1,400억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투입된다는 예상? 기대감? 그게 요 실적표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수급 한번 볼게요. 안타깝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26만 원대, 27만 원대 사는 거 개인들 스마트한 개미라고 봅니다. 이 개인들이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사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수급이 좋지는 않네요.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투신만 사요. 금융투자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네요. 연기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보티즈의 경쟁사 하이젠 R&M. 여기도 매출이 700억대, 800억대, 1000억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쉽게도 올해 흑자 전환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거 3분기, 4분기 실적 나와봐야지 알아요. 내년에 6억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이젠 R&M이 로보티즈보다 이익단에서 좀 약하죠. 당장 로보티즈는 올해 33억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하이젠 R&M은 지금 5억 적자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이젠 R&M 보겠습니다. 하이젠 R&M, 와, 실적 안 좋아요. 외국인 팔고 있고요. 수급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투신만 사고 있네요. 수급이 이렇게 썩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그래서 하이젠 R&M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확실히 로보티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완전히 소외된 측면이 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지컬 AI가 2030년에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엄청나게 키울 건데 연구 기관별로 다른데요. 액추에이터 시장만 최소 100조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데는 200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5개의 탑티어, 압도적인 1등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두 번째 피규어 AI가 있고요. 세 번째 에질리티가 있고요. 네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앱트로닉 이런 로봇 회사들이 아마 대당 액추에이터 들어가는 게 최소 40개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 이 4개의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시장만 250만에서 300만 대 액추에이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연간 22만 대에서 2027년에 10배, 15배인 액추에이터 캐파를 250만에서 300만 대까지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액추에이터가 커지는 거고요. 액추에이터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액추에이터 자체가 휴머노이드 전체 원가의 60%를 차지하고요. 자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자체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기술력 가진 회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조차도 전부 다 액추에이터를 다 자체가 아니고요. 중국 거 액추에이터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너무 응원하는 게 우리나라 로보티즈가 테슬라 옵티머스에 시제품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 거를 좀 뺏어오길 바라고요. 피지컬 AI 제품 개발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정밀 제어도 어렵고 로봇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로봇 자체를 더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단어.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 중국 거든 우리나라 거든 쓸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가 1등이긴 한데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휴머노이드 시장 패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휴머노이드 업체를 투자하는 것보다 휴머노이드 업체들끼리 경쟁하면 당연히 공통 부품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부품 회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랑 똑같냐면요. AI 소프트 회사들끼리 미친 듯이 싸워요. AI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새 제품을 내나요?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 GPU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로봇 회사들이 막 싸워요. GPU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가 최강자로 천하통일했어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액추에이터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자체 생산이 어렵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결국은 외주로 맡길 것이다. 세계 탑티어 테슬라조차도 두 가지 방식, 자체 생산과 외주 맡긴 거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는요, 각 휴머노이드 로봇 메이커에 따라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요. 맞춤 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 정해져 있는데 이 맞춤 제작 가능한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한 대표적으로 중국의 삼화라는 업체랑 탁보라는 업체인데 얘네도 삼화나 탁보가 와 얘네가 액추에이터 세계 1등이야 라고 말 못해요. 그냥 테슬라에 납품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탑티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로보티즈가 기술력도 갖고 있고 커스터마이징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최근에 미친 듯이 부각된 거고요. 로보티즈는 테슬라도 납품했고요. 지금 현재 유니트리 납품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탑티어 중에 하나인 에질리티 로보틱스에도 납품을 했고요. 빅테크 제품한테도 납품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봇 생산 도래하면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믿고 갈 액추에이터 업체는 진짜 몇 개 안 된다. 그 중에 아마 로보티즈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로보티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로보티즈 계속 보셔야 되고요.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력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로보티즈의 경쟁사가 바로 하이젠 R&M입니다. 하이젠 R&M도 같이 보셔야 돼요. 하이젠 R&M도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일단은 아직은 캐시카우가 이 서버모터, 일반 모터입니다. 서버모터가 그래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게 국내 내압 방폭형으로 3kW급의 내압 방폭형 서버 모터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진행했고요. 다수의 대기업 로봇 메이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 로보틱스 이런 데랑 다수 로봇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서버 모터나 드라이브 쪽,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직 매출단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 매출은 아직 분기당 3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사이즈까지 계속 커져야 되고요. 범용 모터 얘네가 들어가는 게 판가가 당장 내년에 이제 인상됩니다. 원래 올해 말에 인상됐어야 되는데 연기됐어요. 그래서 조금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고요. 차세대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비 투입돼서 이게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26년을 보는데요. 이게 얘네가 7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 총괄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무슨 말이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국가에서 이 하이젠 RNM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프로젝트 총괄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휴머노이드 사업, 액추에이터 사업,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얘네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요. 고객사 컬 테스트 얘네도 액추에이터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연말쯤이면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창원 공장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간 캐파 1,300억 정도 사이즈고요. 최근에 이 노랑봉투법 때문에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교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제철의 하청업체가 바로 그냥 정의성 회장한테 그 고소를 했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노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과 AI 도입을 훨씬 더 빠르게 가속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총괄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차세대 액추에이터를 가장 선도적으로 로보티지와 하이젠 RNM이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대차가 올해 말에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투입을 할 건데 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가능성을 하이젠 RNM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7대 국정과제 피지컬 AI 1등 경제 성장 전략과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밖에 없다. 하이젠 RNM은요, 고속 이동이 가능하고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정밀 감속기와 중력 마찰 보상 기능, 유연 제어 기능까지 내세운 신개념의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액추에이터를 아마 내년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SK는 유일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뭐 포스코는 뉴로메카를 통해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상용화가 빨라지고 완전히 이제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베드로 완전 자율화된 미래 공장을 구현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서버모터, 감속기, 센서, 액추에이터,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선도 말씀드렸고 로봇도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강력한 주도주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도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지수, 평균값보다 초과 상승이 날 수 있고요. 내가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한 15에서 20% 현금 들고 있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포트폴리오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는 실적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내 포트폴리오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나? 아니면 팔고 있나? 세 번째,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악재는 없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내 포트폴리오에 나는 화장품을 들고 있는데 화장품에 갑자기 경쟁사가 너무 많아져서 안 팔린다라든가, 나는 미용 의료를 투자하고 있는데 내 미용 의료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너무 나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펀더멘탈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내 포트폴리오보다 나는 방산에 꽂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로봇이 훨씬 매력적이네.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 새로운 기회가 거기서 또 열리는 건데, 난 방산으로 200% 수익 받는데 300% 가겠지 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꽂힌다고 하죠. 꽂히시면 새로운 기회가 날아간다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수익을 냈으면 매수보다 매도가 1000억 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난 거 200배, 300배 난 더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팔면 꼭 오르더라. 또는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가만 냅뒀으면 200%, 300% 갈 건데.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익 많이 났으면 좀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 실현하는 거 다른 분이 수익 좀 더 가져가게 양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깝잖아요. 그럼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익 실현이 너무 좀 중요하다. 조선방산 원전 싸게 사셔가지고, 전력기기 싸게 사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은 다른 분한테 좀 수익을 좀 쉐어하는, 내가 팔고
그거 산 다른 분도 조금 수익 내서 먹을 수 있게끔 좀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요럴 때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시고요. 새로운 주도주 발굴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바이오 너무 어려워, 난 모르겠어. 그럼 바이오도 ETF가 잘 돼 있어요. ETF에 어떤 종목들이 상위권에 많이 담겨 있는지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새 ADC 항체약물 접합체가 핫하면 ADC가 뭔지, 개념, ADC를 잘하는 회사들이 뭔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빅파마랑 바로 기술 이전 맺은 회사들은 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건지,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은 뭔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는 손품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품 파는 과정을 재밌게 즐기시면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난 거 좀 정리해서 파신 거 주변 분들한테 또 베푸시고 맛있는 밥도 사시고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